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일 뿐이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소이다. 중국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하, 당신들의 그 오만한 생각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90억 톤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팔당댐 195개를 합친 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한을, 난징을, 상하이를 향해 직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동부는 단 36시간 후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 산샤댐, 세계 최대의 댐이지만 지금은 마치 숨을 죽인 채 꿈틀거리는 시한폭탄처럼 보입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제국의 심장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가정만 믿어왔습니다. 누구도 이걸 건드릴 수 없다. 전쟁이 나도 본토 피해는 없다. 그들의 교만한 계산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지금 그 계산이 한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중국의 그 오만한 계산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죠. 바로 자국 안에 있습니다. 산샤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댐이 사실은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케이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2년간 전략 인프라 취약성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웬만한 건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 받은 자료 앞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계 최대 댐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끝납니다. 390억 톤.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동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우한, 난징, 상하이. 2억 명이 대피해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면 끝이에요. 그날 새벽 암호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이었죠. 제가 22년간 몸담았던 미 국방부 전략분석국에서 보낸 겁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산샤댐 구조 스트레스 리포트. 긴급 검토 요청. 저는 당시 아프리카 케냐에서 독립안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지역과 개도국의 인프라 취약성을 평가하는 일이었죠. 중동의 송유관, 아프리카의 수력발전소, 동유럽의 가스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산샤댐입니까? 중국 본토의 핵심 전략 자산을 저한테 보내다니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죠. 첫 번째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산샤댐의 최근 촬영본이었죠. 두 번째는 간구 패턴 변화 데이터. 세 번째는 균열 추정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댐 표면에 미세한 선들이 보였죠.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각도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진을 더 확대했습니다. 선들이 점점 선명해졌죠. 균열 추정 지점이었습니다. 댐 표면 곳곳에 실금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간구 패턴 데이터였죠. 최근 몇 년간 양쯔강 유역의 강수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었죠. 문제는 산샤댐이 이 정도 수압을 장기간 버틸 설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댐이 완공된 건 2006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기상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죠. 설계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압력이 지금 댐에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일, 균열 추정 분석 보고서를 여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죠.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구조적 스트레스 누적, 외부 충격 시 연쇄 붕괴 가능성 존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 최대 댐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겁니까? 저는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동, 유럽. 수많은 전략 인프라를 분석했죠. 댐도 여러 개 봤습니다. 이집트의 아스완 댐, 터키의 아타튀르크 댐, 타지키스탄의 누렉 댐. 전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약점을 분석했죠. 그런데 이런 급의 취약점은 처음 봤습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자존심입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이자 양쯔강 치수의 핵심이죠. 중국이 40년 넘게 공들여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하다고요? 저는 곧바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며칠 뒤 두 번째 패키지가 도착했죠. 이번엔 중국 동부 전구의 전략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을 여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시나리오 문서였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샤댐 타격 시 중국 동부 2억 명 긴급 대피 필요. 대피 완료까지 최소 72시간 소요. 현실적 이행 불가. 현실적 이행 불가.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억 명을 72시간 안에 대피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2억 명입니다. 한국 인구의 4배가 넘는 숫자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도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열차는요? 비행기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산샤댐이 절대 타격 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려선 안 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중국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끝난다는 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국 안에 있는 저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중국은 산샤댐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댐이 중국의 힘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세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는 가상 시나리오였죠. 39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양쯔강 전체가 거대한 쓰나미로 변했습니다. 물살이 하류를 향해 돌진했죠. 물의 높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m, 50m, 70m. 아파트 20층 높이의 물벽이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삼켜지는 도시는 이창이었습니다. 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죠. 화면 속에서 이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우한, 11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화면 속에서 우한의 고층 빌딩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은 난징, 그 다음은 상하이, 중국 경제의 심장이죠. 화면 속에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한까지는 10시간, 난징까지는 24시간, 상하이까지는 36시간이 걸렸습니다. 36시간 만에 중국 동부의 핵심 도시들이 전멸하는 겁니다. 36시간이면 하루 반입니다. 하루 반 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끝나는 거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멸망이에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단에 적힌 문구였죠. 현 방어 체계로는 외부 정밀 타격 시 붕괴 저지 불가. 외부 정밀 타격.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산샤댐을 노리고 미사일을 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방공망이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중국의 방어 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샤댐 주변에는 대공 미사일 기지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었죠. 홍기9, 홍기16 같은 최신 장비들이었습니다. 레이더망도 촘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어 체계는 대부분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상정한 설계였습니다. 수평으로 날아오는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죠. 고고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초중량 탄두를 막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샤댐은 그냥 뚫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몇몇 동료 전문가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략 분석가들이었죠. 그들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미국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자료 봤어. 결론은 똑같아. 산샤댐은 생각보다 취약해.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중국한테 가서 너희 댐 고치라고 할 수도 없잖아. 유럽의 한 전문가는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약점을 절대 외부에 인정하지 않을 거야. 체면 때문에라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 댐이 안 무너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죠.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자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전부 끊깁니다.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고 이를 방어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 전문가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요. 그때였습니다. 자료 묶음 맨 끝에 이상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파일이었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심코 그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 평가 보고서. 별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무 기후.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의 무기체계 문서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저는 한국을 잘 압니다. 기술력이 괜찮은 나라죠. K-팝, 반도체, 자동차 잘 만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군사 기술은 중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인구 14억의 강대국입니다.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죠. 한국이 거기에 어떻게 맞섭니까? 한국이 산샤댐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현무5의 재원이 적혀 있었죠.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 충격파 전달 범위.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무기가 산샤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순간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작은 문서 한 장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이 정말 중국의 저 거대한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현무5, 이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한국의 미사일이 왜 산샤댐 관련 자료에 들어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현무5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기본 재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3,000km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즉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중부에서 원을 그렸죠. 방영 3,000km. 그 원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중국 전역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전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샤댐도요? 산샤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현무5 사거리의 절반이죠. 충분히 닿습니다. 여유 있게 닿아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탄두 중량이 적혀 있었죠.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상위급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초중량 탄두였죠. 이 정도 무게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지하 벙커를 뚫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죠. 그리고 댐도요? 세 번째 페이지. 관통력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현무9는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고든 뒤 폭발하는 구조였습니다. 표면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간 다음에 터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댐을 생각해 보세요. 댐 표면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만 깨집니다. 그런데 댐 깊숙이 파고든 다음 터지면요? 내부에서 충격파가 퍼집니다. 구조 전체가 흔들리죠. 균열이 벌어집니다.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붕괴로 이어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현무파이가 왜 산샤댐 자료에 들어있었는지를요. 이 미사일은 산샤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 데이터를 꺼냈죠. 댐의 높이, 두께, 콘크리트 밀도, 철근 배치, 이 모든 걸 현무5의 관통력 데이터와 대입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무 5의 관통력은 산샤댐의 방어 구조를 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뚫린다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KQ 자주포, K2 전차,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재래식 무기입니다. 탱크, 대포 그런 것들이죠. 전략 미사일은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 영역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개발 역사를 조사했죠. 현무 1, 현무 2, 현무 3, 현무 4, 그리고 현무 9.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무 1은 사거리 180km였죠. 현무 D는 300km, 현무 3은 1500km, 현무 4는 800km지만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무 5, 사거리 3000km의 초중량 탄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 겁니다. 이 발전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사거리가 10배 이상 늘었죠. 탄두 중량도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이 정도 속도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강대국들이나 이런 속도를 내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방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랬죠. 한국은 기술력이 괜찮지만 중국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 중경국이다. 강대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는 산샤댐의 방어체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중국이 산샤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산샤댐 주변에는 여러 겹의 방공망이 깔려 있습니다. 홍기 9 장거리 대공 미사일, 홍기 16 중거리 대공 미사일, 홍기 7 단거리 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도 곳곳에 있죠. 이론적으로는 촘촘한 방어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어체계는 어떤 위협을 상정하고 만들어졌을까요? 항공기입니다. 순항미사일이죠. 수평으로 날아오는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도 그렇게 설계되었고 미사일도 그렇게 설계되었죠. 현무스는 다릅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탄도미사일의 특성입니다. 이런 궤적을 가진 물체를 요격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 같은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요. 그런데 산샤댐 주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현무 5의 탄두는 초중량입니다. 요격에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탄두가 너무 무거워서 파편만으로도 피해가 큽니다. 설령 공중에서 맞춘다 해도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냥 떨어집니다. 어디로요? 댐 근처로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샤댐의 현재 방어체계는 현무 하오를 막을 설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느껴졌죠. 어젯밤까지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샤댐이 중국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그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죠. 주변국들을 압박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죠.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경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무 하보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국이 함부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죠. 왜요? 한국이 산샤댐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끝난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공격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억제력입니다. 전쟁을 막는 힘이죠.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역설적이죠. 하지만 국제 정치가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이 발견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무 5에 대한 제 분석을 보냈죠.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가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맥케이, 네가 좀 과장하는 것 같아. 한국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글쎄, 나는 좀 회의적이야. 한국 무기가 괜찮긴 하지만 중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잖아. 유럽의 한 전문가도 비슷했습니다. 내 분석은 흥미롭지만 결론이 너무 급진적이야. 한국이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다고? 그건 좀 과장 아닌가? 성능 데이터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내리고 있었죠. 한국이니까 안 된다.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 이런 선입견이 먼저 있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보낸 숫자들을 직접 확인해봐.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계산해보라고.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무시하거나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그럴 리 없다. 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숫자예요. 데이터죠.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고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문제였죠.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을 특정한 틀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경국이다. 기술력은 괜찮지만 강대국 수준은 아니다. 중국과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편견입니다. 근거 없는 편견이에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자동차도 세계 5위권이죠.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배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인 나라가 왜 군사 기술에서만 뒤처져야 합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저는 다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모든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사거리, 탄두 중량, 낙하 속도, 충격파 전달 범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죠. 결론은 같았습니다. 현무아에는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숫자를 믿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한국이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현무 5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미사일 개발 역사를 조사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확보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협정입니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이 제한 안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냈습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효율적인 미사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2021년에 이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제한이 사라진 거죠. 그 뒤에 나온 게 현무 5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제한이 없어지니까 진짜 실력이 나온 거죠.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가 왔을 때 도약했죠. 이런 게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죠.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도와 안정성에서요. 한국 미사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제대로 작동하죠. 저는 중국의 전략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죠. 지도 위에 한국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반경 3,000km, 현무 5의 사거리죠. 그 원 안에 중국의 모든 핵심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의 정부청사, 상하이의 금융중심지, 광저우의 산업단지, 그리고 산샤댐, 이 원 하나가 중국의 전략 계산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을 건드릴 수 있죠. 중국으로서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니까요. 주변국들이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전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산샤댐 하나면 충분해요. 그 하나가 중국 전체를 억제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하는 방법이죠. 전면전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되죠. 한국은 그 급소를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찌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죠. 현무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국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중간 정도의 나라. 그렇게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현무호의가 그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설 수 있다는 선언이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절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누군가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저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조용히 있는 걸까요? 왜 세계에 과시하지 않죠? 미국이나 러시아였으면 벌써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죠. 현무고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현무카오가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확인했죠. 그런데 아직 부족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미사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설계됐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워싱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무사후의 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죠. 며칠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현무S는 단순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무기였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략 인프라 무력화입니다. 전략 인프라가 뭘까요? 적국의 핵심 시설을 말합니다. 발전소, 지휘 벙커, 군사기지, 그리고 대미어. 이런 시설들은 일반 무기로는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땅 속에 있거나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보호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뚫으려면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무타오가 바로 그런 무기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중국의 전략 시설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산샤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지하 지휘 벙커, 핵시설, 주요 군사 기지, 이 모든 걸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중국의 약점을 이렇게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니요. 보고서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미사일의 탄두는 초중량입니다. 그런데 무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특별합니다. 관통 후 폭발 방식으로 설계됐죠.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표면에서 폭발합니다. 목표물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터지죠. 이러면 표면만 파괴됩니다. 내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현무호는 다릅니다. 표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깊이 파고든 다음에야 폭발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충격파가 퍼집니다. 구조물 전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죠. 표면만 깨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붕괴됩니다. 저는 이 설계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방식이거든요. 탄두가 충돌 충격을 버텨야 합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으면서도 내부 기폭 장치가 손상되면 안 되죠. 정확한 깊이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너무 얕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깊으면 에너지가 분산되니까요. 이걸 다 맞추려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두의 위력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에 실험 데이터가 있었죠. 한국이 실제로 실시한 파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실험 대상은 다양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배치 벙커, 지하 시설 모형, 현무5의 탄두가 이것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기록한 자료였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두께 3m짜리 콘크리트 벽이었죠. 현무5 탄두가 이걸 관통했습니다. 그냥 뚫린 정도가 아니에요. 벽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격파가 구조물 내부로 전달되면서 연쇄 붕괴가 일어났죠. 두 번째 실험, 철근 배치 벙커였습니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촘촘히 박은 구조물이죠. 이런 건 일반 미사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철근이 충격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뚫었습니다. 탄두가 철근층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했죠. 벙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실험, 지하시설 모형이었습니다. 땅속 깊이 묻힌 구조물이죠. 현무5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고든 뒤 폭발했죠. 지하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표면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산샤댐을 떠올렸습니다. 산샤댐의 구조를 생각해봤죠.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밀도, 전체 강도,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무F의 탄두는 산샤댐의 구조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뚫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폭발하면 댐 전체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균열이 생기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쇄 붕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형을 바꾸는 수준이에요? 산샤댐이 무너지면 양쯔강 전체가 변합니다.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죠. 그 정도의 위력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왜 이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였으면 어땠을까요?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겁니다. 언론에 공개하고 시험 발사 영상을 전 세계에 뿌렸겠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현무5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 발표도 최소한이었죠.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조용히 실력을 쌓습니다. 떠들지 않아요. 완성될 때까지 묵묵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죠. 이게 서양과 다른 점입니다. 서양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발 단계부터 홍보하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완성되기도 전에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다릅니다. 완성될 때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보다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요. 저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대비합니다. 방어책을 만들죠. 약점을 보완하고요. 그런데 숨기면요, 적이 모릅니다. 대비할 수 없죠.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요.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죠. 현무5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요.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힘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저는 한국의 이 접근 방식에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저는 이때쯤 중국 측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내부 문건을 찾았습니다. 주변국 위협평가 보고서였죠. 거기서 한국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읽는 순간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 아님. 재래식 군사력은 우수하나 중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 없음.
경계 대상에서 저의 권고, 경계 대상에서 제외라니요.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잘못 봤다. 완전히 잘못 봤어.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거야. 중국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의 정보가 그랬으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해제됐죠. 현무하오가 나왔고요. 중국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정보로 판단하고 있었죠. 이건 중국의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예요. 적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는요. 한국이 바로 그런 경우죠. 저는 이 문건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중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중국은 충격받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겠죠. 저는 한국이 가진 이 능력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중국은 인구 14억의 대국입니다. 핵무기도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죠. 한국이 정면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억제력을요. 억제력이 뭘까요?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공격하면 너도 큰 피해를 입는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한국의 현무 바보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현무 5로 산샤댐을 타격합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끝나죠. 중국으로서는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한 발로 전체 전쟁 지형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로 전체 상황이 바뀌죠. 한국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무5를 만든 거죠. 중국 전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저는 이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저는 한국의 위상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간급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나라, 미국의 동맹으로서 보호받는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을 상대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인식됐죠. 그런데 현무가오가 이 구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요.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였죠. 일본은 미국 편이고 한국도 미국 편이고 중국 대 미국 동맹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중국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추가 된 거죠.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신기하네. 이 정도였죠. 그 다음에는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존경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한국은 조용히 힘을 쌓아왔습니다. 떠들지 않았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개발했어요. 제한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강대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간에 포기하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죠. 저는 이런 자세에 존경을 느낍니다. 말보다 행동, 과시보다 실력, 이게 진짜 강함이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냥 그 사이에 있는 나라, 별로 주목할 필요 없는 나라, 이렇게 봤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바꾸고 있죠.
현무오가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저는 한국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뭘 만들어낼지요. 현무오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더 대단한 것도 가능하죠.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무오의 실제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의 연구진과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요. 서방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편견을 깨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세상에 알아야 했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 분석을 세상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기밀이니까요.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그리고 제 분석을 공개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서방 전문가들의 편견, 중국의 반박, 여러 장애물이 예상됐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알려줘야 하니까요. 한국이 가진 힘, 그 힘이 만들어낼 변화, 세상이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국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안보 전략 포럼이었죠.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참석해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무오에 대한 제 분석을 발표하려고요. 저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 충격파 전달 범위, 산샤댐의 구조와 비교한 계산 결과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미국 국방부 출신 분석가들, 유럽의 싱크탱크 연구원들, 아시아 전문가들, 다들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20년 넘게 교류해왔죠. 제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현무오와 동아시아 전략 균형의 변화.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무오의 재원을 설명했죠. 사거리 3,000km, 초중량 탄두, 지하 관통 능력, 숫자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샤댐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했죠. 이 미사일이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요. 발표를 마쳤습니다. 저는 질의응답을 기다렸죠. 자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박수도 없고 질문도 없었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가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자네 분석은 흥미롭네. 그런데 좀 과장된 것 같아. 한국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글쎄, 나는 회의적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을 보세요.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 이게 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봤어. 그런데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한국 무기가 괜찮긴 하지만 중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 겁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원이었죠. 맥케이 씨, 당신 분석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무오의 성능 데이터가 과장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이 자국 무기를 홍보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 소스에서 교차 검증된 겁니다. 한국 측 자료만이 아니에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죠. 부풀려진 게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 좀 급진적인 결론 아닌가요? 급진적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전달한 건데 그게 왜 급진적입니까? 그때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 분석가였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선생,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군요. 산샤댐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높이 185m, 길이 2.3km, 콘크리트 양만 2,800만 세제곱미터예요. 이게 어떤 규모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산샤댐의 벽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저부는 150m가 넘습니다. 강제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구조물을 한국의 미사일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렸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국 분석가가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산샤댐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환상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 따위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데이터도 안 보고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한국이니까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끼어들었죠.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분석이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별로였죠. 한 미국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오늘 발표 좀 무리했어. 한국이 중국을 위협한다고? 그건 좀 오버야. 다른 유럽 연구원도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흥미로웠는데 결론이 너무 나갔어.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죠. 내가 틀린 걸까?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저만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분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뭔가 실수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현무 오해 사거리 3,000km.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 소스에서 확인된 수치예요. 탄두 중량, 이것도 확실하죠.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와도 일치합니다. 관통력,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탄두 무게, 낙하 속도, 충돌 에너지. 하나하나 다시 계산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산샤댐 구조와의 비교, 댐의 콘크리트 밀도, 철근 배치, 전체 강도, 현무 초의 관통력과 대입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뚫립니다. 저는 모든 계산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제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럼 왜 다들 믿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문제였죠.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을 특정한 틀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경국이다. 기술력은 괜찮지만 강대국 수준은 아니다. 중국과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요. 이 틀이 너무 단단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 대단한 걸 만들어도 믿지 않죠. 한국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편견입니다. 근거 없는 편견이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게 전문가입니까? 숫자를 무시하고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요? 저는 그 중국 분석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 따위. 이 표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따위라니요.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조용히 기술을 개발한 게 잘못입니까? 과시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실력으로 증명하려 한 게 잘못인 겁니까? 저는 중국의 오만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편견에도 분노했죠. 둘 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까? 어차피 아무도 안 믿는데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세상이 몰라줍니다. 편견 때문에요. 이건 불공평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확실히 증명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로 했죠. 저는 현무세우의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숫자 한 숫자, 빠짐없이요. 개발 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죠. 실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괴 실험 결과, 관통 테스트, 충격파 측정, 모든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산샤댐과의 비교도 다시 했습니다. 댐의 구조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죠.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을 낮게 잡고 산샤댐의 강도를 높게 잡았어요. 그래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현무5는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추가 자료도 찾았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시험 발사 기록을 구했죠. 성공률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의 다른 군사 기술도 조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 K2 전차의 성능 평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현황,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세계의 눈이 문제였죠. 저는 이 편견을 깨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더 확실한 증거로요.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로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의 연구진과 직접 대화한다. 현무5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다. 둘째, 추가 데이터를 확보한다. 공개되지 않은 실험 결과나 성능 평가 자료가 있을 거다. 그걸 구한다. 셋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넷째, 공개한다.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주요 언론에 기고한다. 세상이 알게 만든다. 이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은 기밀이니까요.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그리고 제 분석을 공개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서방 전문가들의 비판, 중국의 반박, 여러 장애물이 예상됐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입으로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데이터를 믿었으니까요. 진실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 세계가 가진 오래된 습관이라는 걸요. 그 습관이 너무 깊이 박혀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습관을 깨야 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군사 분야니까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부탁하기도 했죠. 한국의 국방연구소에 직접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진과 대화할 기회를 얻은 거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이게 제 분석을 확인할 결정적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의 연구진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틀린 건 없는지 직접 확인받고 싶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한국의 연구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대단한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으로 일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원격 화상 회의였죠.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대화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확인되면 세상에 공개할 수 있죠.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을 깰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인정해야죠. 전문가로서의 도리니까요. 어느 쪽이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었죠. 저는 화상회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목록도 만들었죠. 한국의 연구진에게 물어볼 것들이요. 빠짐없이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는 거요. 한국이 정말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전부 확인될 겁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요? 화상회의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됐거든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오늘 확인될 겁니다.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을 켰죠. 잠시 후 연결이 됐습니다. 화면에 3명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진이었죠. 중년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런데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차분해 보였죠. 가운데 앉은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할 책임자죠. 옆에 계신 분들은 박 박사와 이 박사입니다. 현무 시리즈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에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박사님의 분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계할 줄 알았거든요. 외국인 전문가가 자국 군사 기밀에 대해 질문하는 건데요. 방어적이거나 회피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린 자세였어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무포의 기본 재원에 대해 제가 가진 데이터가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거리 3,000km, 초중량 탄두, 지하 관통 능력. 이게 맞습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군사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가 크게 틀리지 않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제 데이터가 맞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무5의 설계 목적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 인프라 타격용으로 설계된 겁니까? 김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옆에 박 박사와 눈을 마주쳤죠. 뭔가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 저희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무5는 다양한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물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박사님의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분석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무5제가 산샤댐 수준의 대형 구조물을 타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통력과 충격파 전달 능력이 그 정도 규모의 목표물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무소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저희는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신합니다.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험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관통 테스트나 파괴 실험 결과가 있다면요. 제 분석을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일부 자료는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밀 수준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요. 박 박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고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실제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현무5의 탄두가 목표물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죠. 영상 속에서 탄두가 낙하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목표물은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탄두가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탄두가 그냥 뚫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종이를 뚫는 것처럼요.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났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와 실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 위력이라면 산샤댐은 버티지 못합니다. 확신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대형 댐 구조물도 타격 가능합니까?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특정 목표물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규모의 구조물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답은 이미 나온 거였죠.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산샤댐의 지질 구조와 압력 모델을 현무 고해 충격파 데이터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충격파 전달 모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 박사가 이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충격파 전달 모델이었습니다. 현무 모탄두가 폭발할 때 충격파가 어떻게 퍼지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었죠. 압력 분포, 전달 속도, 영향 범위, 모든 게 수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가진 산샤댐 구조 자료와 대입해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바로 계산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죠. 두 모델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현무 5소의 충격파 전달 경로가 산샤댐의 가장 취약한 구간과 정확히 겹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산샤댐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약점을 노린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충격파 모델은 특정 구조물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대형 구조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정 하나만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조물도 당연히 고려 대상에 포함됐겠죠.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산샤댐의 약점을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공격을 위해 이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억제를 위해 만들었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억제력,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런데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이 역설을 한국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세계에 알리지 않습니까? 왜 조용히 있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힘을 과시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상대가 모르면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과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력에 관심이 있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과시보다 실력, 말보다 결과.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죠?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서양은 가진 걸 보여줍니다. 홍보하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실력은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다. 결과가 증명하니까. 저는 이 자세에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했죠. 한국의 연구진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숨기는 것도 최소한이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태도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기 기술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어요. 자랑도 없고 과장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더 신뢰가 갔습니다.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이 더 믿음직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때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이 궁금합니다. 현무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이요? 네. 화려한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고비용 고성능보다 적정 비용 최적 성능을 추구하죠. 목표물을 확실히 타격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건 다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한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군요. 생각해보니 한국의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부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하죠. 겉보기에 멋진 것보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 걸 만듭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군사기술도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무포가 이렇게 뛰어난 거죠. 본질에 집중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죠. 김 박사님, 박 박사님, 이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 회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첫째,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무오는 정말로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어요. 한국의 연구진이 직접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둘째,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한국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죠.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자세가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그냥 기술력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중간급 국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 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습니다. 떠들지 않지만 결과로 증명하죠.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시끄럽게 자랑하는 건 진짜 강함이 아니에요. 조용히 실력을 쌓고 필요할 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라움이었죠. 그리고 존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신뢰입니다. 저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가 가진 기술력을 신뢰하죠. 이 나라의 연구진을 신뢰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한국의 미래를 신뢰합니다.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현무오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다른 기술들도 궁금했죠. 현무오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군사 기술 수준을요.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편견을 깨야 했죠. 한국이 진짜로 뭘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에게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모든 증거를 포함해서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 그리고 공개한다. 국제 학술지든 언론이든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통해서. 물론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서방 전문가들의 비판, 중국의 반박, 예상되는 일이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하니까요.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복잡해졌죠.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는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공식 성명 발표. 한국 미사일 위협론은 과장됐다.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졌죠. 중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최근 일부 서방 전문가들이 한국의 현무카어 미사일이 중국의 전략시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무 아이오의 성능은 과장됐으며 중국의 방어체계를 뚫을 수 없다.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를 자랑한다. 어떤 외부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미사일이 산샤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장이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이 반응한 겁니다. 제 분석이 어딘가에서 알려진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거였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황우시보.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현무5의 성능은 과장됐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은 틀렸다. 황구시보의 기사는 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서방의 중국 위협론 또 다시 실패할 것이다.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를 과대평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중국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건 사실에 근거한 반박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공격이었죠. 데이터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언론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립적인 톤이었죠. 중국은 이렇게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르게 본다. 이런 식이었어요. 누가 맞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심지어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능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방어 체계가 훨씬 강력하다. 이런 논조였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안 보는 겁니까?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중국말을 믿는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안보협력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문을 했던 기관이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박사님의 분석에 대해 검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검증 요청이라고요? 네. 박사님의 결론이 틀렸다면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서방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사님의 분석을 공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분석을 검증한다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제 문제가 됐다니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박사님의 분석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면 박사님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22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제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틀리면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죠?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분석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십 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뭔가를 놓친 거라면요. 어딘가 계산 실수가 있었다면요. 저는 다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사거리, 맞습니다. 탄두 중량, 맞습니다. 관통력,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맞습니다. 충격파 전달 모델, 한국 연구진에게 받은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에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제 분석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받은 자료를 다시 보는데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충격파 모델 데이터 중 일부가 비어 있었죠.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탄두가 최대 깊이에서 폭발할 때의 압력 수치, 이게 없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기밀이라서 안 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수치가 없으면 제 분석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어요. 만약 이 부분의 수치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낮다면요? 그러면 현무5의 위력이 제 계산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을 못 뚫을 수도 있죠.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이 빠진 데이터가 제 분석의 약점인 걸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한편으로는 제 분석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데이터가 맞으니까요. 한국 연구진도 제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불완전하면 결론도 불완전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국을 믿고 싶은 마음과 전문가로서의 엄격함. 이 둘이 충돌했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빠진 데이터를 요청해야 했죠. 이게 없으면 제 분석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김 박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중국이 반박하고 있다. 국제기관에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제 분석을 증명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충격파 모델에 빠진 부분을 공개해 줄 수 있는가? 답장이 왔습니다. 김 박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급한 일이니까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국제기관의 검증 요청을요.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제 분석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증명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충격파 모델에서 빠진 부분이요. 그 수치가 없으면 완전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박사님, 그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입니다. 쉽게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하면 저희 연구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죠. 김 박사님, 저도 압니다. 어려운 요청이라는 걸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으면 세계가 한국을 오해합니다. 중국의 거짓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가 정설이 될 겁니다. 그게 한국에게 좋은 겁니까? 김 박사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한참 후에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부와 협의해보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넘어가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건가? 안 된다고 하는 건가? 40분쯤 됐을 때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김 박사가 나타났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맥케이 박사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님이 요청하신 충격파 모델의 핵심 수치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박사님의 분석 검증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부의 원본 그대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전송했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충격파 모델에 빠진 부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탄두가 최대 깊이에서 폭발할 때의 압력 수치, 충격파 전달 범위,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전부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나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수치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를 산샤댐 구조와 대입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무오제의 위력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강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를 뚫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데이터를 중국이 주장한 수치와 비교해봤습니다. 중국은 산샤댐의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와 비교하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주장한 강도보다 현무호의 관통력이 훨씬 높았어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샤댐의 강도를 부풀린 거예요. 실제로는 현무파워를 막을 수 없으면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알고도 숨긴 거야. 중국은 현무어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체면 때문에요. 약점을 인정하면 국제적으로 약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분석은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았어요. 현무오는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박은 거짓이었죠. 정치적인 방어였을 뿐입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확인됐습니다.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현무오쿠의 위력이 더 강합니다. 이 데이터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표정이었죠. 다행입니다. 박사님의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위해 큰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진실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한국이 과소평가되는 건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박사님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며칠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분석은 맞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진짜였어요. 중국의 반박은 거짓이었죠.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갖춰졌으니까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죠.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계산을 업데이트했죠. 결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무5는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주장은 거짓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죠. 저는 국제검증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발표를 요청했죠. 제 분석을 모든 전문가들 앞에서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전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거기서 제 분석을 발표하고 검증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였으니까요. 성공하면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실패하면 제 경력이 끝나죠.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진실이 있으니까요. 저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 거였습니다.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긴장돼서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국제안보검증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죠.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부 왔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회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맥케이가 왔다. 오늘 뭘 보여줄까? 이런 말들이었죠. 저는 단상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었죠? 저번에 저를 비웃었던 그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라고 했던 사람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오늘도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두고 보시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죠. 다음 발표는 에드워드 맥케이 박사입니다. 한국의 현무하 미사일과 동아시아 전략 균형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불쾌한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무5의 기본 재원이었죠. 현무5의 사거리는 3,000km입니다. 이 범위 안에 중국 전역이 들어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산샤댐도요. 두 번째 슬라이드, 탄두 중량과 관통력 데이터였습니다. 현무4의 탄두는 초중량입니다. 세계 최상위급이죠. 관통력은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지하 수십 미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받은 영상이었죠. 화면에서 탄두가 낙하했습니다. 목표물에 충돌하는 순간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났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구조물 전체가 무너졌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핵심이었죠. 충격파 전달 모델과 산샤댐 구조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현무와의 충격파 전달 모델을 산샤댐의 구조 데이터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화면에 두 개의 모델이 겹쳐졌습니다. 현무5의 충격파 전달 경로와 산샤댐의 구조도가 나란히 표시됐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무5의 충격파 전달 경로가 산샤댐의 가장 취약한 구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산샤댐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약점을 노린 겁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무 올탄두가 최대 깊이에서 폭발할 때의 압력 수치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 수치를 산샤댐의 구조 강도와 비교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무 이온은 산샤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관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산샤댐의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외부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6번째 슬라이드. 중국이 주장한 수치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표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산샤댐의 강도 수치와 제가 분석한 현무아스의 관통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무5의 관통력이 중국이 주장한 강도를 훨씬 초과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죠.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중국은 산샤댐의 강도를 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현무 파열을 막을 수 없으면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어요. 저는 중국 대표단을 쳐다봤습니다. 그 분석가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맥케이 박사님의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공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자료였습니다. 뭐지? 저는 긴장했죠.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중국어로 적힌 문서였죠. 제목이 영어로 번역되어 표시됐습니다. 산샤댐 외부 위협 평가 보고서 기밀. 중국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유출된 거였죠.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핵심 문장들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산샤댐은 외부 초중량 탄두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현 방어체계로는 고각 탄도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음.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산샤댐이 현무5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외부에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산샤댐은 안전하다. 한국 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산샤댐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무5의 위협도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점을 인정하면 국제적으로 약해 보이니까요.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최종 결론을 말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무하원은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박은 거짓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죠.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몇 달간의 압박과 불안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왔죠. 미국의 한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 분석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죠. 맥케이 박사,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군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원도 말했습니다. 놀라운 분석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건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써야 할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제 분석에 동의했죠. 아까까지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조용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었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 분석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창백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는 거였어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내부 문건까지 유출됐으니까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한다고 했죠. 대단한 분석이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분석을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비웃음까지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한국 연구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박사였죠. 맥케이 박사님 발표를 봤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감사드려야죠. 박사님이 데이터를 주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며칠 후 세계 언론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던 언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 동아시아 판도를 바꾸다. 현무태우,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다. 한국 강대국 견제 능력 확보. 전문가들 경악. 중국이 숨긴 산샤댐의 약점, 마침내 드러나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감격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외교 전문지에 실린 분석이었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한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봐왔다. 경제 보복도 서슴지 않았고 군사적 압박도 가했다. 한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무 하스가 이 구도를 바꿨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한국은 중국 전체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급소 하나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억제력이죠. 중국 언론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며칠간 아무 보도도 없었죠. 그러다가 슬슬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웠죠. 어떤 기사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였죠.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압박이 끝났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는 게 증명됐죠.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거짓말이 폭로됐고요. 저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현무 아오가 세상에 알려진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발견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이 바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미국과 일본도 한국을 다시 평가할 겁니다. 국제 정치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까요? 저는 한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가 궁금했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를요. 데이터를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발표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현무 워스가 가져올 변화.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죠. 동아시아 전략 균형의 재편 한국 변수의 부상.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그동안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였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보조 역할을 했다. 그런데 현무 장호가 이 구도를 바꿨다.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이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한국이 독자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집중 보도했죠. 톤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논조가 많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한국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해봤습니다. 웨이보, 위챗 같은 플랫폼이었죠. 산샤댐 관련 게시물이 급증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산샤댐이 정말 안전한가? 한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 정부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이 게시물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였죠.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이 쓴 글이었죠. 나는 한국을 우습게 봤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틀렸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정부는 왜 이걸 숨겼는가? 이 게시물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중국이 훨씬 강하다. 이런 댓글들이었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토론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한국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변화였죠. 중국 정부는 이 여론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을 삭제했죠. 그런데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이 너무 커졌으니까요. 저는 이 변화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였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성명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세계가 현무하오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뭔가 말해야 했죠. 성명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도 선제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오직 자위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했죠. 저는 이 성명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메시지였거든요. 한국은 공격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게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허세도 없었죠.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강력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국의 절제된 태도를 높이 평가했죠.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조용히 능력을 보여주고 평화적 의도를 밝혔다. 이런 절제된 자세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떠드는 것보다 조용한 게 더 강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바로 그랬죠. 저는 이때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 저는 한국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중간급 국가. 기술력은 괜찮지만 강대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힘을 쌓고 있었죠. 과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떠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죠.
현묵포가 그 증거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죠. 제한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사거리가 제한됐을 때도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제한이 풀리자마자 폭발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간에 포기하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에 존경을 느낍니다. 말보다 행동, 과시보다 실력. 이게 진짜 강함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국은 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억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 한국은 중국을 침략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전면전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했습니다. 산샤댐이라는 급소를 찾았고 그걸 노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평화적 의도를 밝혔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에요. 저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무 5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더 대단한 것도 가능하죠. 저는 한국의 다른 기술들도 조사해봤습니다. 군사 분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요. 만도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독보적이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선, 세계 1위죠.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자동차, 세계 5위권입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기술만 뒤처져 있을 리가 없죠. 현무 고어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10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성장해왔습니다. 세상이 몰랐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되고 있죠. 현무A가 그 시작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흥미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신기하네. 이 정도였죠. 그 다음에는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는 존경이 됐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자세,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존경을 느꼈죠. 지금은 뭘까요? 기대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뭘 만들어낼지 궁금해요. 어디까지 성장할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한국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잘 되길 바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조용히 실력을 쌓는다. 평화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춘다. 이런 가치들이요. 이게 세상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힘을 과시하죠.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긴장을 높이고 갈등을 만들어내니까요. 한국은 다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방식을요. 이게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 저도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름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둘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중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샤댐이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결국 진실이 밝혀졌죠.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셋째, 조용한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실력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이 교훈들은 제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앞으로 한국을 계속 주목할 겁니다. 이 나라의 발전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됐어요.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의 일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대국들만 세계 전략을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요? 작은 나라들은 그 사이에서 휘둘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거대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중국의 30분의 1이에요. 땅도 작죠. 그런데 단 하나의 기술로 거대한 중국조차 전략을 재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무원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쌓아올린 조용한 실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작은 나라도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동아시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죠. 한국의 다음 10년이 궁금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나라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는 나라, 조용히 실력을 쌓는 나라,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